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모군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모군란하면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이모군란을 요약하자면 이 새롭게 생긴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차별받은 구식군대가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대규모의 반란이었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중들까지 참여한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은요 188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조선이 망하는 시점을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일어난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모군란은 왜 일어났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안팎에 어떠한 상황들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그 혼란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일단 조선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이라고 하는 정치가 이제 행해진 이후로 정조 이후의 순조 때부터는 상당히 왕권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약해진 왕권의 틈을 파고든 일부 신하들이 있었는데요. 이 일부 신하들은 왕권보다 더 높은 권력을 쥐게 되고 이들 중심으로 조선의 정치가 이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일부 신하들은 특정한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특정한 가문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가 이어진 형태를 바로 세도 정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기간 동안에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조선 내부는 혼란과 고난의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즉위했을 때 당시 나이가 만으로 11살이었고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자였기 때문에 정치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잠깐 동안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의 아빠로서 1863년부터 73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잘했냐?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면 이제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잖아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세도 정치로 인한 혼란한 상황을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수습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덕분에 조선 내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조선 내부를 잘 개혁했다라는 점인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선 외부에 무지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외부, 세계의 정세도 아주 급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조선의 외부 상황은 당시에 어땠느냐? 일단 영국, 러시아, 미국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과 인접해 있던 대표적인 동아시아 국가들, 중국의 청나라와 일본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할 만큼 자타공인 일장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영국과의 두 차례 아편 전쟁을 펼치면서 처참하게 모두 패배를 하고 이에 대한 충격이 동아시아에 상당히 크게 전해졌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적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반발과 혼란 속에서도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급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조선 외부 상황에 대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외부 다른 강대국 제국주의 열강들이 전부 오랑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과 교류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1873년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고종이 정치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종은요, 아버지 흥선대원군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화, 근대화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일절 막아버린 것과는 다르게 고종은 이 강대국들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종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을 열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쉽게 들어와서 우리와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1875년 일본의 운요호라고 하는 배가 강화도에 쳐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가고 있었던 일본은 드디어 조선과 수호조규를 맺게 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근대적인 수호조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일수호조규, 여러분들께서 강화도 조약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문호를 개방한 것이죠.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 세 개의 항구였는데요. 이렇게 개항된 항구를 통해서는 수많은 새로운 서구의 문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개화와 근대화의 필요성,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80년에 만들어진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중앙기구를 만듦으로써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근대화를 이끌려고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종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근대화의 카테고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군사제도, 군제였습니다. 고종은 이 군사제도, 군제를 근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식은 바로 기존에 있었던 5개의 군대 5군형을 2개의 군대인 2형으로 축소 재편하고요. 그 대신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전략, 새로운 무기를 받아들인 신식군대 별기군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구사하는 신식군대, 그리고 옛날의 전략과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는 구식군대가 조선에서 동시에 공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요. 국가, 조선 조정이 구식군인들을 차별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왜 차별하게 되었냐면 당시 조선 조정의 재정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 개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고종이 내건 중요한 정책이었잖아요. 이 개화라고 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종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근대화의 정책의 일환이었던 신식군대는 열심히 투자를 해줬던 반면 구식군대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상 구식군대의 불만을 가장 키웠던 부분은 월급을 주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월급은 어떻게 안 주게 되었냐면요. 당시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쌀로 받았거든요. 이 쌀을 주는 곳은 국가기관인 선해청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선해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구식군인들의 쌀을 나눠줘야 되는데 선해청의 관리들, 즉 선해청 직원들이 쌀을 횡령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뒤로 빼돌렸던 거예요. 자, 그러자 구식군인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해졌고요. 구식군인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문제는 국가였던 조선 조정이 이 선해청 직원들의 쌀 횡령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냥 묵인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임금 체납은 무려 1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구식군인들, 그러던 중에 드디어 한 달 월급을 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구식군인들은 선해청으로 마구 달려나갔는데요. 이 선해청에서 받은 한 달치 월급 쌀, 그런데 쌀은 양이 반밖에 되지 않았고요. 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겨가 섞인 제대로 된 월급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불만이 완전히 폭발한 일부 구식군인들은 선해청의 직원들을 폭행해서 폭행 사태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들의 폭행 사태는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그동안 받고 있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일종의 표현이었죠. 그렇다면 국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식군인들의 폭행 사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당시 선해청의 총관리자인 선해청 당상이자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병조판서 민겸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민겸호라고 하는 사람이 폭행 사태를 일으켰던 일부 구식군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분노한 나머지 구식군인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은 전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모군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모군란은 군인들만의 반란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모군란은요, 당시 민중들까지 들고 일어난 대규모의 반란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민중들은 어디에 화가 나서 이 반란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요? 민중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1876년에 맺어졌던 조일수호 조규, 바로 강화도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생기고 밖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도 생겼는데요. 두 가지가 모두 민중들의 삶을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우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 있었냐면 수공업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공업 제품들이 아니라 상당히 값싸고 질이 좋은 수공업 제품들이었죠. 이미 그때 세계 열강들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을 돌리면서 노동력을 절감시킨 저렴하고도 질이 좋은 수공업 제품들을 잔뜩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조선 내부로 유입이 되면서 조선 내부의 수공업자들, 임금 노동자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선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또 무엇이었냐면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출되던 쌀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 근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쌀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쌀을 제값에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헐값에 사들이게 되었고 쌀이 일본으로 너무 많이 유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조선 내부의 쌀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민중들까지도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든 상황들이 생긴 것은 한마디로 개화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이 추진하고자 했던 군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이라는 것이 창설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구식군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구식군인들에게 차별을 계속하다 보니까 불만을 품은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여기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개화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흐름 속에 등장한 외교 조약이 조선 내부의 민중들을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면서 이 민중들까지 군인들의 반란에 가담하게 된 것이
이모군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모군란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까요?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리더는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과 민중들, 군민들의 불만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개화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개화라고 하는 정책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견이 맞물린 이 군민들과 흥선대원군이 서로 힘을 합해서 반란을 이어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군민들은요, 흥선대원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군란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주요 타겟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타겟은 3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타겟은 개화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이 국민들의 불만의 시작은 개화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화를 외치는 세력들을 처단해 나가면서 이모군란을 이어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은 바로 명성황후 민씨와 민씨 일족들이었습니다. 자, 명성황후 민씨는 당시 고종의 와이프 왕비였죠. 이 명성황후는 이전의 왕비들과는 조금 다르게 개화와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명성황후 민씨가 왕비가 되자 민씨의 친인척들은 국가의 주요 요직들에 하나씩 앉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조선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민중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죠. 자, 이 민중들은 당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원인을 명성황후 민씨와 민씨 일족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처단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겟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민중들이 일단 일본으로 유출되는 쌀 때문에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게 있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근대화의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강대국들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식민지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식민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을 타겟으로 조금씩 수탈을 해 나가고 세력을 침투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점들이 민중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별기군 교관을 포함한 일본 거류민 13명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개화 세력, 민씨 일족들, 그리고 일본을 처단해 나가면서 궁궐까지 진입을 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인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순순히 넘겨주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반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전면으로 넘겨주게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조정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되었죠. 흥선대원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이제 개화 정책의 산물이었던 통리기무화문과 별기군을 모두 폐지를 해버렸고요. 자신을 지지하던 보수 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화라고 하는 게 말짱 도루묵이 되었으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들어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반란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의 주요 타겟 중 한 명이었던 명성황후 민씨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명성황후에 대한 분노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명성황후를 죽이기 전까지는 이 반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상당히 잔인한 생각을 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며느리였던 명성황후의 생사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군란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계책으로서 명성황후가 이미 죽었으니까 곧 장례식을 열 거다라는 얘기를 퍼뜨리게 되죠. 그러자 국민들은 조금 당황해하면서도 명성황후가 죽었다면 반란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라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이모군란이 터지자마자 장호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급하게 몸을 숨겨서 피신했는데요. 이 장호원으로 피신한 명성황후와 일부 민씨 일족들은 청나라에 이 반란을 진압해달라는 군대를 요청하는 SOS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성황후가 몰래 SOS를 쳤던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나머지 반란이 순식간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가 되었죠. 분란은 삽시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빈 조정에는 다시 고종과 명성황후가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는 조선에 많은 상황들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청나라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선에 파견했잖아요. 당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상당히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군대를 기왕에 보내게 되었으니 이 군대를 조선에 아예 주둔을 시켜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입김을 더욱 강하게 만들려는 속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도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고 한성에 주둔시켰고요. 이 이후에는 마건충이라든지 멜렌도르프 같은 외국인 고문들을 조선으로 파견해서 이들을 통해 내정을 간섭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모군란 2달여 뒤에는 조청성민수륙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을 완전히 자신들의 속국으로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청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까지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이 이모군란의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고 13명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사망한 것을 이유로 들어서 자신들의 거류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을 요구를 하면서 55만 원의 배상금, 국가 대 국가로서의 사죄, 이 일본 측의 피해를 입힌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재물포 조약을 조선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